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윤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지난 1월 18일 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인천공항의 제2 개항과 그리고 이제 우리 항공, 광학,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이 지난 1월 18일 6년이나 7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개항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통상 새로운 개항을 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개항을 하려면 오픈 일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제일 먼저 고려가 될까요? 첫 번째는 종합적인 시험 운영을 충분히 했느냐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고려 요인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시기가 결정이 되면은 어느 날짜에 할 거냐를 결정을 또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날짜는 어떤 요인이 또 고려가 될까요? 우리가 한 주간이 있잖아요. 한 주간이. 그 주간 중에서 항공기 운항이 제일 한가한 날짜가 언제냐. 그래서 날짜가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결정이 되죠?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시간이. 그럼 몇 시에 어느 편을 가지고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대가 있는데 전부 항공 운항 빈번, 이 피크 아워 이런 게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오늘 개항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시간대는 언제가 될 것 같아요? 새벽 첫 시간대가 제일 좀 혼잡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어느 요일이 가장 한가한 요일일 걸로 생각이 되죠? 네?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바쁠 거고요. 목요일이 가장 한가한. 그래서 우리가 인천공항이 2001년에 개항을 할 때 3월 29일 날 목요일 날 했어요. 요번에 인천공항의 제2 개항도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스컴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이 제2 터미널에 대한 충분한 종합시험 운영 기간이 좀 부족하다. 그런 우려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이라 그러면은 제2 터미널의 오픈 시기를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좀 지금처럼 한겨울에 추울 때보다 좀 따뜻할 때가 좋겠죠. 통상 이제 3월 하순에 가면은 우리 이 항공 스케줄이 동계에서 하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죠. 그죠? 1월을 기해서.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번 같은 경우라 그러면은 아마 3월 하순 목요일 새벽 시간대가 가장 오픈하기에 적절한 일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진짜 충분한 이 고려 요인들만 따질 수 없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평창 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간 많은 시간들을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에 투자를 해왔어요. 그런데 종합시험 운영 기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공항 건설, 공항 관계자들 입맛에 맞춰서 3월로 개항이 넘어가면은 우리의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다의 성취가 사실상 어렵겠죠.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고려 요인은 있지만 이러한 시기에는
평창 올림픽이라는 그 목전에 둔상하기 때문에 개항을 당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 개항을 당기게 되면은 엄청난 그 시간적 투자, 희생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감내를 해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참고로 우리 1960년대에 보면 우리 우주에서 보면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해서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디뎠죠. 그죠? 이게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에서 최초 선언을 했는데 그 당시의 선언이 뭐였었냐면은 60년대 내에 우리는 그 당시에 소련은 제1호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우리는 60년대 내에 달나라에 직접 착륙을 해서 탐험을 하겠다.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그 10년 동안 엄청난 그 투자, 인력을 투입을 해서 결국은 목표에 성취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공항도 조금 보이지만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제 우리 그래도 인천공항의 제2터미널이 그 적기에 오픈을 함으로 해서 우리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는 많은 각국 선수단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심어주는 그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많은 기여를 했을 거고 또 그러한 좋은 기운들이 확산이 돼서 지금 현재 그 올림픽도 잘 치러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그 자료를 한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저녁에 보면은 그 3000m 쇼트트랙 여자 개주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쳤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 진짜 인천공항의 그 모든 관계자들이 1월 18일 그 개항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그 희생과 이런 감내 시간들을 해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항공 관광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인천공항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약 30여 년을 그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가 뜨고내리는 그 이 광경을 수없이 봐오지만 아직도 저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그 신기하고 경이롭고 그리고 가슴이 설레이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죠? 아마 항공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항공과 관광에 대해서 그 얘기를 나눠보면은 저는 그 항공의 3대 요소를 크게 보면은 항공기하고 공항 그리고 그 항공사가 들어오는 그 항공운송 시스템들 특히 이제 항공 종사자들이 이제 될 거죠. 3대 요소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산업 부문별로 보면은 그 항공기 제조 분야는 지금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여객기들은 그 크게 우리 세계 시장을 두 그룹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보잉사 그리고 이제 유럽을 기반하는 그 에어버스 두 회사가 우리 대형 여객기를 전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이자 구도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교수님입니다. 한 10년 후면은 바뀔 거다. 많은 분 교수님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중국 국적 가지신 분 아까 여기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년 후면은 이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공기를 신기종을 개발하려면은 엄청난 그 투자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비용들을 투자했다가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기종을 그 생산을 하게 될 때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검토가 됐어도 거기에 따르는 수요가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생산 체제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시장은 어떻죠? 이미 중국의 그 중산층들이 급증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항공기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공기가 필요한 그 소요 대수를 보면은 지금 중국은 1년에 300대 이상이 필요한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객 구성용 항공기가 총 몇 대나 될 것 같을까요? 몇 대? 300대가 넘을까요? 우리 저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제 300대 넘나요? 안 넘는 걸 우리 잘 생각하고 있죠,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대가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저비용 항공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금 한 350대 정도로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중국은 1년에 항공기 대수가 300대가 넘게 필요하니까 일단 기술력만 갖추면은 수요가 충분하니까 이 대형 기종 제조에 그 도전할 만하겠죠, 그죠? 도전할 만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 자체의 항공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러시아의 기술력하고 조인을 해서 지금 10년 내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 기종 에어버스하고 그 보잉의 그 돈주장을 대밀었습니다. 중국이 내세우는 거는 그래서 항공분리. 중국이 1990년대 초반에 시장 개방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뭐죠? 대북 분리. 세계에서 인구 가장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온 것들이 이제 여러 분야에 나와서 우리 항공 분리, 우주 분리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이러한 그 항공기 제작 시장의 이 주도가 많이 바뀔 거다. 근데 또 한 가지 중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다수는 우리나라가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로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우리나라도 항공기를 만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면 됩니다. 의외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 그 소형 항공기조차 못 만드는 나라로 그렇게 그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죠? 홍보 부족이에요, 홍보 부족. 그래도 우리는 지금 그 이 4인승 소형기, 그 다음에 군용 훈련기, 경량 헬기 정도를 그 생산을 해내는 그리고 수출도 하는 아직은 그래도 그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 항공기 제조가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근데 그 우리나라도 잘하는 게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우리나라 잘하는 게 뭘까요? 항공 부분에서 잘하는 서비스. 서비스, 그죠? 항공 운송 부분. 지금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 운송 부분은 크게 공항 서비스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항공사의 운송 서비스 부분.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항 서비스 부분은 인천공항이 지금 12년째 그 세계 1등 서비스 공항으로 랭크가 돼 있어서 세계의 공항을 리딩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적 항공사들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고 세계 최상위권의 랭크가 돼 있어서 그들 다른 부문별로 뭐 객실 서비스 부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차원의 그 부문이라든지 각 항공사들로 특화를 시켜서 세계의 항공 서비스를 리딩을 해나가는 그런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항공기를 만드는 부분들은 아직 걸음마단계이지만 이 항공기를 활용을 해서 운용하는 그러한 그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그 수준에 가 있다. 이런 자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이게 뭐로 보이죠? 이게 뭐로 보일까요? 뭐로 보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항공기에 여기는 그 기장이 앉는 좌석이고 옆에는 부기장이 앉는 좌석인데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 조종사 대체기가 앉아있죠. 앉아있어요. 근데 이러한 형상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ICT 융복합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오면서 항공 분야도 엄청나게 그 변화가 그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종사를 인공지능 AI 대체기로 대체를 하는 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을 가진 AI기가 만약에 그 조종을 한다. 여러분들 중에 탈 사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만들어지는데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전의 문제가 큰 걸림으로 돼 있고. 그런데 항공기 이 제작사들은 이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만들어야 될까요? 안 만들어야 될까요? 둘이서 경쟁하고 있잖아요. 에어버스, 보잉 경쟁하고 있는데 한 회사가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죠. 그죠? 항공사들이 선호하는데 항공기 제작사의 주 고객은 항공사입니다. 근데 항공사가 요구하면은 항공기 제작사는 많은 비용이 들고 위험이 그 수반이 돼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항공사의 요구에 의해서 제작사도 어차피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상당히 경영상 이 과당 경쟁으로 해서 많은 그 경영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어요? 운임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못 올리죠, 그죠? 못 올려요. 우리나라 그 저가 항공사들이 몇 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2005년부터 저비용 항공사들이 나와서 지금 6개의 저비용 항공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5, 6년간의 상황을 보면은 항공 요금은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그 항공 요금은 26%가 오히려 다운이 됐다. 항공사 간의 경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은 뭐를 줄여야 돼요? 이런 조종사의 인건비가 가장 비싸잖아요. 그런 인건비부터 줄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는 항공기 제작사고 조종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얼마 전에 보잉에서 그 발표를 한 거 보면은 지금 그 기술적으로는 이미 우리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기 운항에서는 그 오토 파일럿 이런 시스템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항공기에 도입돼서 그 개발을 해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기를 통한 항공기 운항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더 중시하는 부분들은 안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차원으로 또 한번 얘기를 우리 항공과 관광이잖아요, 그죠? 관광을 연계를 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얘기를 간혹 하죠, 그죠? 뭐가 먼저죠? 닭하고
닭하고 달걀하고 잘 구분이 안 돼요, 그죠? 우리 항공 부분을 다룰 때 그런 얘기도 해요. 항공기가 날기 위해서는 그 추력이 먼저냐, 그러니까 엔진, 아니면은 그 양력이 먼저냐, 양력대 추력을 가지고 논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먼저인지 그냥 항공과 관광도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소위 하자되는 얘기들이 우리는 그 항공 수요가 충분하면은 있으면은 항공교통이 발달이 되면은 그 관광객이 늘어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기능이고요. 근데 역으로 보면은 항공 그 관광 여객들이 많아지면은 항공교통이 바로 뒷받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 항공 수요와 이 관광 수요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최종 소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행이죠, 그죠? 그리고 항공교통은 그를 하기 위한 그 수단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관광을 본원적 수요로 보고 그 항공 수요를 그 파생적 수요로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진도를 위해서 넘어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항공 여객 그리고 여행객 실적이 지난 한 해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 여행객들은 5.2%가 증가를 해서 이게 1억 명이 넘었죠, 그죠? 1억 명을 넘는 항공 시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이 많은 우리 항공에서 보면은 관광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제일 먼저 우리 중국 사드 관련해서 한국 여행 금지령이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아오면서 거기에 대한 위협, 부담 문제 때문에 또 그 여행객들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떠죠? 저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방문객 이 줄어드니까 많이 감소가 됐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땠어요? 엄청나게 해외로 나갔죠, 그죠? 특히 일본도 좀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국내에 여행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해외 여행을 가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일본은 어땠어요? 그 엔화가 가치가 저하되니까 우리 여행자들이 느끼기에는 일본으로 여행 가는 게 상대적으로 엄청 여행가 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으로 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이 그래프를 보면 되죠. 우리나라를 빠져나와서 외국으로 간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18%나 증가를 했어요. 반대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오히려 22%가 감소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해요. 근데 우리 단순히 우리 여객들이 가고 나가는 거 따지면은, 그런데 우리도 또 국가를 운영하려면 경제적으로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관광 수지 적자가 14조 원에 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혹 보면은 작년에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을 외국으로 가지 말고 지금 지방으로 가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자고 딱 정부에서 소선에서 나선 적을 기억을 할 겁니다. 이게 다 이런 이유들이에요. 우리 항공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우리 공항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항공사 수입이 늘어나니까 좋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게 정책적인 입장에서 이제 판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 한 해에 우리가 감소 요인들을 보면은
제일 큰 요인은 이 중국이 여객이 50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제일 큰 요인이에요. 근데 또 우리나라 중국 노선은 30% 감소가 되는데 중국인 여객은 48%가 감소한 18%의 갭이 있죠, 그죠? 그건 결국은 뭐예요? 중국 노선이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 많이 갔다는 거죠, 그죠? 일본은 더합니다. 일본 관광객이 작년에 231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관광한 거는 얼마나 될까요? 700만 명이면 저거에 한 3배 되가요. 7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 그 항공과 관광을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페이지의 일조입니다. 우리 아까 일본 쪽 계시죠? 일본도 나오고 여기 또 밑에 보면은 중국도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공 관광을 얘기할 때는 한중일이 반드시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먼저 한국하고 일본의 관광 수지를 볼까요? 저는 이 표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는 일본이 너무 운세가 요즘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그 흑자를, 관광수지 흑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뭐죠? 적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그죠? 그런데 이 운세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참 운이 없는 게 우리 그 중국의 소위 말하는 요코가 중국어로 관광객이죠. 그죠? 중국 요코가 그 등장이 되면서 우리 그 동북아 항공 관광시장, 한중일 관광시장 완전히 판도를 바꿔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계의 그 항공 관광시장 판도를 중국 요코가 지금 바꿔놓고 있어요. 우리 세계에서 그 항공 관광 지출의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어딜까요? 어디라고 생각해요?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흔들어. 미국. 아니면은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분. 잘 생각이 안 나죠, 그죠? 근데 중국이 그 지난해에 항공 관광 지출액이 세계 1위입니다. 1위. 근데 그 무려 세계 시장의 20%를 넘게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예요? 미국은 중국의 시장 소비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중국 승객들은 1인당 그 여행 소비액이 엄청 커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죠? 싹쓸이 지마스. 근데 이제 중국 그 이 여행객들의 그 패턴이 이제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묻지마 그 쇼핑에서 이성적 쇼핑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서 증가가 되어 왔는데 이 증가가 되어 온 게 지금 제일 중국 그 여행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그 시장은 국가는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제일 처음에 그 여행을 시작하려면 가장 가까운 나라부터 그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이 또 향상이 되면 장거리 시장을 가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그 이 소득층들은, 중산층들은 제일 먼저 한국하고 일본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중국 요코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 2015년에 뭐가 일어났죠? 2015년
관광의 메르스. 그래서 메르스를 겪어서 그 2015년에 우리나라로 올려던 승객들이 다 어디로 빠졌을까요? 이웃 나라에 일본으로 빠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시 회복이 될 만하니까 중국하고 사드 문제가 걸리면서 한국 관광 금지령이 내면 중국 여보들은 또 어디로 가요? 일본 쪽? 그리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본은 상당한 이러한 이 항공 관광 수지에서 엄청난 흑자들을 시작하고, 그런데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앞으로 남는 세계 또 축제가 또 하나가 있죠. 그죠? 우리 평창 올림픽을 지금 하고 있지만 2020년에 가면은 뭐가 있죠? 도쿄 올림픽이 있죠. 도쿄 올림픽을 이제 또 이용해야 돼요. 그거는 일본도 도쿄 올림픽을 이용을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짜겠지만 이웃에 있는 우리나라도 같이 연계해서 상호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략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보니까 아마 이 수지적자 폭이 너무 이 차트는 아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는 보지 말고 이 항공 수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우리 동북아, 특히 동북아 또 아시아 태평양 전역으로 보면은 항공 관광 수요가 왜 이렇게 급증을 해서 지속이 되고 있느냐, 그 요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관광객들이 수요가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국민 1인당 국민 소득하고 항공 관광 수요의 상관성이 가장 큰 걸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 소득이 만불이 됐을 때 항공 관광의 대중화가 실현이 된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봐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불에 도달한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언제쯤이죠?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1994년. 그런데 1994년에 우리가 만불 시대에 도달했지만 그 이전에 우리도 그 소득 계층이 다상계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미 1990년대 초반에 그 만불에 도달한 소득층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 해외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를 1989년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풀어졌기 때문에 그 요인도 있지만 그 전에는 또 그 국민소득 향상이 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90년대 후반에 IMF를 거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이 해외 여행 액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그 양상들을, 그리고 또 하나 양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초반에 시작을 할 때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까운 이웃 단거리 시장으로 여행을 갔어요. 조금 더 가면 이제 동남아 시장 쪽. 그런데 지금은 패턴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지금 3만 불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패턴이 바뀌죠. 그죠? 저 멀리 미국, 유럽, 대양 쪽, 아프리카 장거리 시장으로 가게 돼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예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를 뒤따라오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먼저 중국 얘기를 하면은 중국의 지금 1인당 GNP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만불이 아직 안 넘었죠. 그죠? 지금 8,000불 조금 넘었습니다. 그죠? 근데 중국 시장은 워낙 커요. 8,000불 정도로
되지만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소득층이 엄청나게 다자녀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국인들이 그 여권을 그 소지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여권 소지 비율이 뭐 우리나라는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10%? 네? 10%? 네? 50%안 되는 거 6%예요. 6%. 조금 올랐죠, 그죠? 5%가 안 되다가 지난해에 6%로 올랐어요. 그런데 인구 14억에 6%면은 몇 명이에요? 인구 1억 가까이 되나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이 엄청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지만 계속 이 8,000불 조금 넘는 국민소득이 10,000불 시대에 가고 20,000불, 30,000불 시대에 가면은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한 10년간 보여줬던 이런 패턴들은 불과 6%도 안 되는 국민들이 보여준 저력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더 가게 되면은 그 잠재력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0년, 30년에 가도 이 항공 관광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그게 우리 항공 관광의 비전이고 큰 이점이에요. 근데 중국 시장만 있는 게 아니죠. 조금 더 밑으로 가면은 동남아 시장들이 있죠. 태국, 필리핀. 그 나라들은 1인당 국민 GNP가 어느 정도 돼요? 거의 또 한 5,000불 정도 돼요. 지금 동남아 지역의 그 중산층들도 우리 이쪽 동북아 시장 쪽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패턴이 조금 더 지나가면은 또 저 멀리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또 있죠, 그죠? 인도. 인도는 지금 1인당 GNP가 얼마나 될까요? 거기는 2,000불 정도 있습니다. 2,000불.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국민 소득과 연계한 항공 관광 수요와 그 연계해서 볼 때 우리 주변 국가들, 아태 지역에 있는 국가들로 보면 엄청난 성장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다. 우리는 그걸 누려야죠, 그죠? 누려야죠. 근데 공항 얘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항공 관광 수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공항입니다. 그래서 공항 지금 우리 아태 지역 이쪽 공항들 엄청나게 지금 새로운 공항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심이 돼서 지금 수백 개, 수천 개의 공항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공항의 그 예를 들어보면은 인천공항이 그 2001년에 처음으로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갑니다. 엊그저께 이제 지난 1월 달에 그 오픈한 제2 여객 터미널이 이 3단계 사업의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 능력이 7,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키웠습니다. 국제 여객을 7,200만 명 정도로 키우는 규모는 세계에서 탑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인천공항의 그 처리 실적을 보면은 6,200만 명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간에 과거 10년 동안 여객 증가율을 보면은 8.4%. 단순하게 그러면 한 해에 몇 명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8% 정도 치면은 6,200만 명 곱하기 8.4% 하면 얼마나 나와요? 한 500만 명 가까이 되죠, 그죠? 한 해에 500만 명이 증가가 된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수용 능력이 7,200만 명인데
500만 명 2년이면은 7,200만 명이 되잖아요. 그죠? 6,200만 명이니까. 한 2020년이면은 엊그저께 완성했던 3단계의 수용 능력도 포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여객에 대한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는 것을 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터처럼 뭐 처리는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만큼 항공 서비스 질은 저하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공항의 역할이 뭐죠? 공항당국의 역할은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단계 사업을 지금 제2터미널의 나머지 부분과 그리고 이 터미널이 현재 3개가 있는데 한 번을 더 만든 게 마지막 4단계 사업. 그래서 이미 작년에 4단계 확장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완성을 해서 1억 명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근데 지금과 같은 항공 관광 수요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1억 명 돌파하는 것도 순식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보루로 최종 단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공항에 가면은 인천공항 가다 보면은 그 우측에 그 골프장이 있는 거를 아실 겁니다. 우리 골프장, 그 나머지 부지들이 우리 최후의 그 부지. 그다음에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인천 지금 시간이 너무 오바됐죠, 그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이 지난 1월달에 오픈이 됐는데 1터미널하고 2터미널. 원래는 우리의 계획은 이렇게 이 공항을 구역 내에 2개의 공항을 분산 배치하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터미널에서 홈버스 탑승동을 쭉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이어서 집중하는 형태로의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가장 문제가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이 탑승동이 쭉 길어지면 수화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수송 길이가 길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공항의 운영 수준의 질을 갖추기 위해서 항상 서비스 타임이 있는데 그 서비스 타임을 맞출 수가 없는 기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이 여객의 믹싱 이런 문제가 있지만 같은 구역 내에 2개의 공항을 갖는 개념으로 마스터 플랜을 변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터미널은 대한항공은 항공사 제휴그룹에서 스카이팀에 속해 있어요. 거기에 핵심 멤버들인 에어프랑스, 델타, KLM 5개 항공사만 지금 이 터미널로 갔어요. 근데 스카이팀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대한항공하고 연계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공동 운항을 하는 평명의 회사들이 아직 이 1터미널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항공권을 공유하다 보면은 내가 항공권을 예매한 거하고 탑승하는 터미널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 믹싱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믹싱이 발생이 되면은 여기에서 한참 헤매다 보면은 여기다. 그리고 여기 18km가 떨어졌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한국에도 놓칠 지연 요소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터미널을 아까 4단계를 아주 확장을 해서 여기에 있는 스카이팀 멤버들을 전부 한꺼번에 묶어줘서 교환인들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전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공항은 패스트 트래블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IT를 기반으로 한 공항 시스템의 자동화, 또 정밀화, 전산화 이런 것들을 추구를 했지만 앞으로는 틀립니다.
ICT를 기반으로 한 무인 자동화, 완전 자율 주행 시스템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인공지능 AI 조종사 대책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공항도 이미 캐치프레이즈를 스마트 에어포트로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에서 저거를 할 때는 가장 중시를 하는 게 이 여객들이 이용객들이 어느 구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이거를 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줄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체크인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끝나면 보안 검색, 출국 검색, 그 다음에 이제 쇼핑 가면 완전히 이제 해피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려면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시설 확장만 가지고는 확충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 시스템들을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는 게 전부 셀프. 체크인도 셀프로 하고 짐 수화물 위탁하는 것도 셀프로 하고, 그죠? 자동 출입국 심사 이것도 출입국 심사도 자기가 스스로 하고 이런 체제로 지금 다 갑니다. 안내 기능도 전부 로봇이 대체를 하고. 그래서 이 수용 능력 증가를 공항의 고도화를 통해서 추구를 해요. 아까는 시설 확장을 통한 수용 능력 증가를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공항의 시스템들 개선을 통해서 수용 능력을 증대하는 이 두 마리를 토끼를 공항들은 같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이미 지났지만 해보면은 이제 인천공항이 여의도의 18배, 그래서 한 1,700만 평의 부지를 갖추고 있는데 아까 이제 지금 3단계까지 왔다 그랬죠, 그죠? 아까 4단계가 끝나고 골프장 지역 이 최종 개발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또 항공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또 우리 또 어디 공항을 만들러 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죠? 남으로 갈까요? 북으로? 네? 제 바람은 통일의 꿈을 꾸면은 영종도에서 강화도까지 연유교를 연결을 시키면은 구로, 해주, 개성 금방 연계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이미 이제 김포는 포하고 저 밑으로 이제 청주 이런 데도 포하고 결국 우리가 2030년대에 가면은 이러한 꿈을 꾸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두서없이 우리 항공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